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에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지금 1817선까지 올라왔지만 장중한 때 1806선까지 내려가면서 1800선이 위협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을 시장의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내용 들어본 이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예진 기자. 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미국의 출구 전략이 시사되면서 국내 시장은 이틀 연속 쇼크 상태입니다. 11시 15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32.47포인트, 1.75% 빠진 1818.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한때 1806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 2,900억 원을 넘어섰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업종별 등락은 운수창고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세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삼성생명을 제외한 전 종목의 하락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800선 부근에서 단기 지지선을 이룰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오늘은 1800선 붕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에 축이 된 것이 바로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입니다. 외국인은 지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의 선물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고전이 불가피하다는 신호로 해석됨과 동시에 앞으로 이어질 현물 매도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추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금리와 이머징 국가의 환율 약세,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 흐름입니다. 이들 모두가 언제 진정될지에 대한 타이밍이 시장 진입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원화 약세가 긍정적인 수출 중심의 국내 기업에 대한 저점 매수 타이밍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로 인해 하반기에 실적 랠리 가능성을 기대해볼 만한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와 함께 금리 상승 국면에서 부각이 되는 보험주를 비롯해 통신과 제약주 등의 경기 방어 종목으로 슬림화하는 전략을 통해서 향후 추가로 있을 수 있는 하락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어예진입니다. 네, 증권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또 외환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채권금리가 이틀째 급등을 하고 있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장중한 때 1160원을 위협하기도 했었는데요. 양대 시장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예. 네, 먼저 채권시장 어떻습니까? 예, 버냉키 쇼크가 이틀째 채권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위축된 매수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현재 국채시장의 대표 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어제보다 5bp 오른 연 2.99%를 기록하면서 3%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2.94%로 장을 마친 데 이어 이틀째 상승세입니다. 5년물과 10년물 국고채 금리도 각각 7bp와 10bp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이틀째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현재 어제보다 8원 오른 1153원 70전을 기록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160원 선에 다가서며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우려 속에 외환 당국이 개입할 것이란 경계감이 확산되며 상승폭을 일단 제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환율이 1160원 선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무엇보다 또 시장에 있어서 관건은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될 겁니다. 이 시각 현재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3천억 원 가까운 순매도 물량을 지금 출회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매매와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짚어봐야 하는지 정경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 기자. 예, 오늘 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후폭풍이 거센데요. 이 관건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11거래일 연속 매도 공세에 나서면서요. 5조 원 가까이 내다 팔았습니다. 이 당분간은 외국인 자금의 추가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급락으로 코스피 지수가 청산가치 이하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는 점에선 지수 하방 압력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이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 진입에 따라 외국인 매도 공세도 일부 숨고르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점입니다. 당장의 관심은 이 달러 강세 지속 여부와 2분기 어닝 시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경우 이 외국인 자금의 추가 유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속도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또 2분기 어닝 시즌과 맞물려서는요. 시장에서 일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 우려 해소 여부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7월 초에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시장 예상치에 얼마만큼 부합할지 여부가
최근 하락 장세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10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외국인의 추세적 전환을 확신하기에는 미진해 보이는데요. 결국 미국의 경기 회복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의 전제가 결국은 경기 회복 여부에 대한 확신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반기 이후 미국 경기 회복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 저평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여타 이머징 시장 대비 양호한 펀더멘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청신호가 켜진다면 외국인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기대됩니다. 일단 증시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보수적 스탠스를 갖고 이러한 변수들에 주목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네, 취재기자들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들, 또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또 발빠르게 알아봤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어떤 전망들 하고 있는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 센터장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 세계 금융시장이 또 출렁이고 있고 갈팡질팡 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변수들을 특히나 눈여겨봐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좀 차분하게, 차분하게 기본에 충실해서 한번 시장이나 경제나 좀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버냉키 의장이 얘기한 게 뭐 예상 일부 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나름대로 파격적 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편집해서 구체적으로 그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경제 지표, 그러니까 그 실업률이란 경제 지표를 통해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날짜별로 그러니까 FOMC 회의를 하면서 기자회견까지 있는 이런 그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거는 중도에 그러니까 중단 없이 차곡차곡 계속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시장은 많이 움직이왔고 또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여기에 이제 국가별 자산별뿐만 아니라 사실은 금융기관들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운용하는 과정에서 또는 파생상품 운용 과정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좀 큰 그림에서 제가 저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뭐 방향성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다들 조심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 변수들이 과잉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펀더멘탈은 그러니까 계속 나쁘지는 않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산 가격 변수들 큰 변동성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기자회견의 의견을 정말 들어보자면은 무조건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라는 의견은 아니잖아요. 일단 연내에는 축소를 할 수 있겠지만 양적 완화가 딱 중단되는 시기는 올해는 일단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봐가면서 오히려 추가 매입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타임라인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7월에는 FOMC 회의가 있는데 기자회견이 없고 8월에는 또 FOMC 회의가 없고 또 9월에 FOMC 회의가 있고 그때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또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경제 회복이라는 참 이런 그 문제가 오히려 이런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가격 변수, 그러니까 주가든 금리든 이렇게 가격이 폭락을 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핵심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자산 가치를 버블을 일부러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금 버냉키 의장이 말하는 내용은 생각보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자신 있어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설적인 게 경제가 좋아지니까 자산 가치가 폭락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경제 상태나 또는 그 펀더멘털에 좋아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당장은 악재로 해서 밖에 되지 않는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염두를 해두고 장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한번 말씀을 잠깐만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QE 가운데에 있는 그 회색이 QE1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QE2, 그 마지막 QE3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QE를 시행할 때마다 주가는 올랐습니다. 주가는 올랐는데 마치면
반드시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3개월에서 길게 가서 5개월 정도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네. 마찬가지 개념으로 QE3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QE를 하면서 요게 그 EPS 예상 변화인데요. EPS도 같이 올라갔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QE1, 2는 그렇습니다. 근데 QE3는 EPS 증가가 1, 2와는 다르게 굉장히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그 좋아지는 속도보다는 예. 주가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갔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그 멀티플 P, 그러니까 퍼로 적용을 해보시면은 역시나 지금의 Q3의 이 시점이 과거에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15배 수준까지도 근접하는 그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 과거의 멀티플의 평균 수준이, 그러니까 Q3를 직전인 12배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EPS가 조금 소폭은 증가합니다만은 멀티플은 내려오고 EPS는 올라가고 그래서 네팅으로 해보면은 거의 한 6, 7% 이상의 추가 매도 또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펀더멘털 대비해서 주가가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다고 해도 그동안의 버블이 좀 무너지면서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도 여기에 보태지면서 시장은 추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 이어서 또 우려감을 키운 것이 어제 발표된 중국의 HSBC 제조업 PMI 속보치 아니겠습니까? 2달 연속 50선을 하회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경기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뭐 경착륙 얘기는 좀 나옵니다만은 예. 뭐 지금으로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중국이 7.5%라는 목표치를 수년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GDP 성장률이죠. 근데 올해 정도는 진정한 의미의 7.5% 정도만 나와도 그냥 다행스럽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뭐 수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해서 절대 기대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들이 바로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1, 4분기 7.7%의 경제 성장률, 2, 4분기 때는 사실상 달성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경착륙까지는 뭐 조금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의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에서부터 중국 경기의 성장률에 대한 우려감까지 겹친 상황에서 신흥국 쪽에서 지금 자금 이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자금 이탈이 이어질까요? 그 좀 큰 그림에서 좀 체크할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뭐 보통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은 지역 간의 그 자금 이동보다는 자산군 간 자금 이동이 조금 더 부각되는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주식에 할 거냐, 뭐 채권에 할 거냐, 부동산에 할 거냐, 그런 등등의 이제 관심이 좀 좁혀질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벌써 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풀렸고, 그리고 그 지역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워낙 월등하다는 그런 그 측면이 또 강하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 자체가, 그리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자체가 구조가 중국의 그 투자 위주의 경제로부터 지금 탈피되는 상황이라 경제 구조가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은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컨센서스 딱 하나가 뭐냐면은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 강세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원자재 중심의 국가들 또 취약한 이머징 마켓의 나라들은 굉장히 위험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저는 아직까지 시작 단계에 속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별로의 그 주가든 경제든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투자하실 때 좀 고려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가령 우리나라는 그럼 자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갈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QE3니까 QE3만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한 5조 정도가 사실은 Q3, 그러니까 9월 14일 이후로 순매도 됐습니다. 주식 부분에서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 그 뱅가드가 한 9조 가까이 나간 걸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뱅가드 걸 빼면은 오히려 한 4조 정도가 들어온 셈이 됩니다. 액티브 펀드 계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자금을 빠져나간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 이 4조 정도도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렇다 보면 최대 한 4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뭐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뭐 신흥시장에서 자금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한 뭐 4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빠져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금이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신흥국 대비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펀더멘털은 좀 탄탄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최근에는 기업의 이익,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이 계속해서 둔화되면서 이 점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목소리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예, 이익 모멘텀 상당히 중요한 주가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그렇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그 실적 전망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코스피 기준이죠. 이제 32조 7천억 정도로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그 속속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치는 분명히 내려올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익 모멘텀 어디서 찾아야 되냐는 뭐 말씀인데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좀 차근하게 이제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매크로 경제가 수요 측면에서 매크로 경제가 좋아지는지 아니면 산업 구조 자체에서 뭐 과잉 공급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개별 회사 차원에서 경쟁력이 좋아서 또 뭐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지 아니면 경제 환경 변수, 환율, 금리 등등의 뭐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부분인데 사실은 하나하나 뭐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장점이 상대적으로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 우리나라가 좀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부분에서는 역시나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안정을 찾는 또 위안을 얻어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 그 예를 들면 공급 과잉의 그 문제는 쉽사리 해소되기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의 어떤 개별적인 우월성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점에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의 좀 조심스러워야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 좀 기대를 아직은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모멘텀이 조금이나마 살아 있는 거는 다행인데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투자 환경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다면 전반적인 대응 전략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사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더 제일 똑똑한 것 같습니다. 미리 선반영하고 안타깝게도 주가가 못 올랐던 부분은 이제 미리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 상에서 먼저 반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워낙 위기적인 상황 면이 있고 시장의 과잉 반응의 면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식 채권의 과매도적인 뭐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시고 그다음에 위험 관리하에서 이제 그 기회가 분명히 포착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정 지수대가 어느 정도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1800을 기준으로 또 말씀을 나누실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 그 과잉 매도를 같이 동참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 센터장으로부터 지금 처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다각도로 또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